제일 먼저 24번 문제를 보시면요. 개나 새우 등의 각각류, 곤충 껍데기에 존재를 한다. 그런데 산알칼리에 용해되는 탄수화물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보기 중에서 키틴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주시면 되죠. 각각류, 곤충 껍데기에 주로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헤미셀룰로스라고 하는 것은요, 복합 다당류에 속하는 것이고요. 식물 세포벽에 존재하는 것이죠.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의 저장 다당류고요. 그리고 단순 다당류에 속하게 됩니다. 프락탄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예로 기억을 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은데 이눌린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돼지 감자에는요. 이 프락탄의 한 종류인 돼지 감자에 이눌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눌린은 프락토스가 중합된 형태고요. 우리는 이것을 프락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문제는 25번 문제로 가서요. 수분 활성도를 구하는 식을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 것이고 식품 내 수분의 증기압 그리고 같은 온도에서 순수한 물의 최대 수증 기압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세요 라고 묻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3번 답을 찾아주시면 되죠. 그리고 수분 활성도를 구하는 공식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문제는 26번을 한번 보시죠. OW형의 유화액을 묻고 있는데요. 유화액을 구분을 하면 OW형과 WO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우리는 OW형을 한국어로 얘기를 하면 수중유적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물 안에 기름이 분산되어 있는 형태. 그리고 WO형 같은 경우는 유중수적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름 안에 물이 분산된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식품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OW형의 유화액 식품 예를 물었고요. 물이 많이 들어있는 형태 우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30번으로 가볼까요? 외부에서 힘을 가했는데 식품의 형태가 변형이 되었다. 그런데 가해진 압력을 제거를 했더니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은 무엇이냐? 라고 물었고요. 우리는 이것을 탄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탄성, 영어 이름까지 여러분들이 눈에 한번 익혀두시고요. 그리고 반대로 힘을 가해서 변형이 되었는데 가해진 힘을 제거를 했을 때 원래대로 안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은 우리는 소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이름도 역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복치라고 하는 것은요. 다르게 얘기하면 항복응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보통 인장실험을 했을 때 인장시험에서 이런 소성 변형이 시작되는 응력을 우리는 항복치 또는 항복응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점성의 경우도요. 액체 흐름에 대한 저항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영어 이름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도록 하죠. 31번으로 가서요. 유지를 가열을 했는데 유지 표면에서 엷은 푸른 연기가 발생할 때의 온도를 우리는 연기가 발생할 때의 온도라고 해서 발연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의 푸른 연기는 아크릴레인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것이죠. 연하점, 연소점, 인하점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고요. 발연점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하나 더 보시면 발연점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발연점이 낮아지는 경우는 가열 시간이 길수록 그리고 유리지방산이 많을수록 그리고 노출된 유지의 표면적이 넓을수록 그리고 혼입된 미세 이물질이 많을수록 발연점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도 여러분들이 한번 나온 김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번으로 가볼까요? 특성 차이 검사에 해당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관능 검사를 구분했을 때 종합적 차이 검사와 특성 차이 검사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종류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요. 특성 차이 검사에 해당하는 것은 이점 비교 검사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관능 검사에 관해서 그리고 종합적 차이 검사와 특성 차이 검사의 종류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이렇게 종종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문제 나올 때마다 기억을 해두시면 이런 문제 하나 더 가지고 가는 것이 되니까요. 잘 눈에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8번으로 가서요. 노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요.
틀린 것은 3번이죠. 노화가 가장 잘 일어나는 온도는 2에서 5도씨 정도의 냉장 온도에서 노화가 촉진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노화 속도로 보면요. 아밀로스 함량이 많을수록 노화가 빨리 일어나죠. 그리고 노화 속도로 따지면 아밀로스가 빨리 일어나는데 아밀로펙틴보다요. 아밀로펙틴이 주로 많이 들어있는 것이 찰곡류가 되죠. 그래서 이런 찹쌀 같은 찰곡류의 경우에는 노화가 느리게 됩니다. 다음 문제는요. 2회로 가서 24번 문제로 가보시죠. 꽃이나 과일에서 청색, 적색, 자색 등의 수용성 색소를 총칭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안토시아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르게 얘기를 하면 화청소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수용성 색소는 pH에 따라서 색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데 산성에서는 적색을 나타내게 되고요. 그리고 중성에서는 자색을 나타내게 되고요. 그리고 알칼리성에서는 청색보다는 조금 더 연한 색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거를 우리는 담록색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안토시아닌은 수용성 색소인데 pH에 따라서 색이 다르게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은 문제입니다. 클로로필 같은 경우는 녹색의 지용성 색소를 이야기를 하고요. 카로티노이드 같은 경우는 황색에서 적색을 나타내는 역시 지용성 색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안토잔틴 같은 경우는 담황색에서 황색 정도의 색을 나타내는 수용성 색소를 이야기를 하죠. 다음에는 27번으로 가볼까요? 27번에 보시면 강한 빛을 비추었을 때 콜로이드 입자가 가시광선을 산란시켜서 빛의 통로가 보이는 현상, 우리는 이것을 틴들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에 관련된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은 이 정의같이 틴들 현상이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요. 종합적 차이검사에 관한 문제가 또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종합적 차이검사와 특성 차이검사에 대한 설명 잘 눈에 익혀두시고 답을 찾으시면 되는 문제였죠. 다음은 33번 문제로 가볼까요? 수분 활성도를 계산해 보세요 라고 하는 것이고요. 30% 수분과 30% 설탕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입니다. 수분 활성도 문제는요.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풀 수 있도록 봐두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수분 활성도는 물에 녹는 성분을 주로 계산에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자량도 같이 계산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물의 경우에는 분자량이 18, 그리고 설탕의 경우에는 분자량을 계산을 하시면 342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수분 활성도를 구하면 물의 몰수, 용질의 몰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0.95라고 하는 답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수분 활성도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필기에서도 이렇게 문제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기에서도 한 번씩 문제를 보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포기하지 말고 풀어보시는 것이 좋을 문제입니다. 다음은 결합수에 관한 문제 34번 문제입니다. 수분을 구분을 하면 유리수와 결합수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결합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습니다. 틀린 것은 4번인데요. 식품의 유형 성분을 녹이는 용매구시를 한다고 하는 것은 틀렸죠. 이렇게 용매구시를 할 수 있는 것은 유리수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유리수의 경우에는 식품과 단단하게 결합을 하고 있지 않아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물, 유리수,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는 자유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결합수라고 하는 것은 식품과 단단하게 결합을 하고 있는 물입니다. 그래서 식품과 단단하게 결합을 하고 있는 결합수의 경우에는 용매로도 작용을 하지 못하고요. 가열을 해도 제거가 잘 안 되고요. 동결도 잘 안 되고요. 압착을 해도 잘 안 되고요. 미생물 번식에도 이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수입니다. 자유롭게 움직이는 물. 그래서 용매로도 작용하고요. 영도시야에서 동결도 가능하고요. 제거도 쉽고요. 그리고 미생물 번식에도 이용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리수와 결합수 특징에 관련된 표는 잘 기억을 해두시면 이런 식의 단순 문제, 비교 설명을 해서 묻는 문제는 맞추실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은 38번을 한번 알아볼까요? 쌀을 도정함에 따라서 비율이 높아지는 것인데요.
쌀을 도정함에 따라서 비율이 높아지는 부분은 배유 부분이고요. 배유 부분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전분 성분입니다. 그래서 도정함에 따라서 비율이 높아지는 부분은 이런 탄수화물 성분이 높아지고요. 나머지 칼슘이나 티아민이나 오리지닌 같은 성분은 낮아지게 되죠. 티아민 같은 경우는 비타민 B1을 이야기를 하고요. 오리지닌 같은 경우는 쌀, 단백질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문제 39번으로 가볼까요? 비뉴턴 유체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 우리가 유체를 얘기를 할 때 뉴턴 유체와 비뉴턴 유체를 얘기를 하는데 물과 묽은 용액의 경우에는 뉴턴 유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전분 용액, 끓인 전분 용액, 호화된 용액의 경우에는 풀처럼 끈적끈적해지죠. 그래서 이런 전분 용액이 지금 보기 중에서는 가장 비뉴턴 유체의 성질을 나타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는 3회 문제로 가서요. 우리는 24번 계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희석을 해서 용액을 만드는 문제인데요. 다소 복잡해 보일 수는 있지만 이런 희석에 관련된 문제는 놓치면 조금 아까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를 보시면 ABC 용액은 전부 다 1.0mm이고요. 이것을 각각 0.1mm몰, 0.05mm몰, 0.5mm몰로 바꾸는 문제입니다. 1mm몰짜리가 0.1mm몰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10배 희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0.05mm몰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20배 희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0.5mm몰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2배 희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들어야 된 버퍼 양이 전체적으로는 1리터가 되죠. 그래서 1리터 안에 10배 희석한 A 용액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1리터 안에 20배 희석한 B 용액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1리터 안에 2배 희석한 2리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0배 희석한 A 용액의 경우에는요. 결과적으로는 0.1리터 여기는 리터니까 다 리터로 계산을 해보죠. 0.1리터를 넣으면 되는 것이고요. 20배 희석을 해야 되는 B용액의 경우에는 1리터 안에 20배 희석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0.05리터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0.5mm몰, 그러니까 2배 희석을 해야 되는 C용액의 경우에는 1리터 안에 0.5리터가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A용액은 0.1리터, B용액은 0.05, C용액은 0.5리터를 넣고요. 나머지 1리터에서 부족한 부분 0.35리터를 전부 다 물로 채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단순 희석, 그러니까 용액이 변경되었을 때, 농도가 변경이 되었을 때 희석 배수 개념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전체 양에서 맞춰 넣을 수 있는가? 라고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놓치지 않도록 살짝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8번으로 가볼까요? 조지방 정량을 위해서 속실레스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용매는 무엇이냐? 속실레법의 경우에는요. 식품공전에 보시면 에테르를 이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테르를 순환시켜서 검체 중에 지방을 추출해서 정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속실렛이라고 하면 조지방 쓰는 용매는 에테르 같이 연결을 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32번으로 가서요. 자당, 수크로스, 설탕을 포도당과 과당으로 가수분해하는 효소를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인벌테이즈가 답이죠. 인벌테이즈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전하요소라고도 하는 것인데 설탕을 포도당과 과당으로 가수분해하는 반응을 촉매하게 되고요. 이때 설탕을 가수분해해서 얻어진 포도당과 과당의 등량혼합물을 우리는 전화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답은 인벌테이즈가 됩니다. 다음은 33번 문제로 가볼까요? 33번에 보시면 튀김 공정 중에 기름에서 일어나는 주요 변화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묻고 있는데요. 튀김 공정을 하게 되면 기름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중압이나 에스터 결합의 분해나 열 산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유래지방산 감소 아니고요.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가 아닌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7번으로 가볼까요? 감자를 절단을 했고 공기 중에 방치를 했더니 표면 색이 흑갈색으로 변화했다. 이것은 어떤 기장에 의한 것인가? 라고 묻고 있는데요. 우리가 갈변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효소적 갈변과 비효소적 갈변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문제는 감자를 절단해서 공기 중에 방치했는 것은 효소적 갈변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기 중에 효소적 갈변에 속하는 티로시네이즈에 의한 갈변이 되겠죠. 참고로 효소적 갈변 중에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공부를 했는 것이 티로시네이즈에 의한 갈변과 폴리페놀 옥시데이즈에 의한 갈변이 있는데 폴리페놀 옥시데이즈에 의한 갈변의 대표적인 예가 사과 절단 후에 갈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일러드 반응과 아스콜빅 애시드 옥시데이션, 그러니까 아스콜빅 애시드 산화에 의한 갈변, 이 두 가지의 경우는요, 전부 다 비효소적 갈변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효소적 갈변은 뭐고 비효소적 갈변은 뭐다 라고 구분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38번으로 가서요. 액체 상태의 유지를 고체 상태로 변환을 시켜서 초트닝을 만들거나 또는 산화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경화 공정이라고 보는 거죠. 액체 상태의 유지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고체 상태로 변환시킨다는 것은 불포화 상태에 많이 들어있는 액체, 그러니까 액체 상태의 유지, 불포화 상태. 그리고 불포화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중결합이 많은 지방산을 고체 상태라고 하는 것은 포화 지방산을 이야기를 하고 단일 결합화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불포화 지방산에 이중결합을 가진 탄소 원자에 촉매를 이용을 해서 수소를 첨가를 해야 되는데 그 촉매가 뭐냐면 니켈 촉매입니다. 그래서 니켈 촉매를 이용해서 수소를 첨가하는 공정, 우리는 경화 공정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들의 경화에 대한 개념은요, 이런 식품화학에서도 식품가공학에서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 나올 때 잘 기억을 해두시면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